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또 대통령 치아가 2개나 빠졌던데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신가 봅니다. 그래서 7군데를 이제 공천을 하게 됐는데 트랜스젠더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젠더 폭력이라고 하길래 이게 무슨 뜻인가? 언론관계가 불평등해서 네. 참으로 염치가 없는 골목대장도 하지 않는 짓을 그 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그 당의 것이 협치가 아닌 것입니다. 김미화 씨나 문성근 씨가 뭐 밥을 굶었어, 징역을 살았어, 린치를 당했어.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이 탄생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여의도에 있으면 누구다? 저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번에 이제 그 젠더 폭력이라는 게 몰라가지고 비난을 좀 받았잖아요. 여성들한테도. 그 무지를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내는 어떤 마초적 성격도 참 싫지만은 이분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트랜스젠더는 알아도 젠더 폭력은 모르겠다. 아 정말 이 트랜스젠더를 우리가 과연 희화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고통 속에서 자신의 성을 바꾼 굉장히 참 힘든 상황을 이렇게 거친 사람들인데 이렇게 쉽게 얘기한 거. 전 그것도 정말로 이 비인간적이고 그다음에 매우 몰상식하다 이렇게 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저는 유석춘 그 위원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이 그 일배도 하라고 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참 일배스러운 발언을 이번에 또 했어요. 거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새 세상은 양성평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남자들이 여성들이 더 굉장히 그 불평등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회다. 이런 말을 어떻게 공당에 더구나 지금 비대위원장이라는 분이 할 수가 있는지.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서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17%밖에 되지 않아요.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이 남자가 100원을 받으면 여성들은 66원에서 68원을 받아요. 세계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낮아요. 이런데 여성들이 오히려 남성들보다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렇게 현상 인식이 안 된 분이 비대위원장을 해갖고 개혁을 한다고 하니 엑스맨이죠. 여의도의 엑스맨인 뿐만 아니라 보수의 엑스맨이다. 지난주 젠더 폭력이라는 단어가 아주 검색어에 아주 최상위 올라 있을 정도로 좀 충격을 줬죠. 그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일단 정치인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 전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실, 성차별의 현실에 대해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나가서 인식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정책까지도 갖고 있어야 돼. 이게 평소에 정치인이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오케이, 못 가졌다 칩시다. 일반 사람들 바빠서 모를 수 있어요. 젠더 폭력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거기 왜 갔습니까? 그 여성들한테 지지를 호소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럼 가기 전에 공부라도 좀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자기가 몰랐을 때는 그 당황해야 돼요, 사람이. 당황하고 살짝 잠깐만요 하고 옆 사람한테 물어본다라든지 이렇게 한 다음에 대화를 이어가야 되는데 황당한 얘기를 옆에서 해대니까 이게 완전.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방어하는 논리가 또 기가 막혀요. 그쵸. 자기 37년 동안 엄청 시야에서 꼼짝도 못하고 살았다. 그리고 여자 있는 술집은 나는 가지 않는다. 저는 그 말 맞다고 봐요. 홍준표 대표가 그냥 저녁에 정말 부인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그냥 쪼르르 집에 간다고 저한테도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자 있는 술집에 안 가는 것도 맞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 존중하면서 산다는 거 당연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여자 있는 술집에 가는 거
그거 나쁜 거예요. 안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거를 너무너무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대한민국 남자들 공격받으면 그러잖아요. 내가 뭐 바람을 피우냐, 내가 뭐 도박을 하냐.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그 변명 같지도 않는 변명, 이유 같지도 않는 이유의 틀 속에서 정치를 논하고 여성의 지지를 호소하니 뭐가 되겠어요. 야, 근데 그 좀 충격적이더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아니 여성 공감 코드로 간 거예요. 간 것도. 유석춘 그 혁신위원장 말 딱 듣는 순간에 한 대 뒤통수 맞은 것 같더라고. 봉. 와, 이건 한술 더 뜨네. 지금 두 분 얘기에 100% 그 공감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친했던 그 의원이 홍준표 의원이 근데 왜 엑스맨이냐면 정치인으로서 이런 걸 떠나서 사람으로서 우월적 그 존재가 되는 게 수치심과 부끄러움 이런 걸 아는 거거든요. 그전엔 그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아예 수치심은 집에다가 이게 별주부전처럼 수치심을 집에다 두고 나오는 것 같아요. 별주부. 중요한 건 당대표거든요. 당이 무슨 행사를 하는지 모르고 간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무슨 행사를 여성 공감이고 여성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이 행사인데 이걸 모르고 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봉도사님하고 홍준표 대표님이 남 얘기할 때 눈 감고 있어요. 저는 심사숙고하는 거고 좀 졸았어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그래서 모르면서 갈 수 있거든요. 네네.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런 행사인지 모르고 미리 파악 못하고 와서 오늘 많이 배워갑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러면요. 그 다음에 지지율 쫙쫙 올라가요.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죠. 예. 가르침을 주십시오. 또 하나 제가 좀 망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정진석 원내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문성근 김미아가 밥을 굶었냐 징역을 살았냐 이런 발언을 하는데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것도 바로 그 인권을 침해했던 그 정당에 소속해 있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MB에 대해서도 입장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딱 나와서 죄송하다. 어쨌든 내 책임이니까 집권 시기에 일어났으니까 하지만 나는 몰랐다라든지 이런 식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지 뭐 불쾌하다, 뭐 음모다 찌질하게 안 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야, 이 밥을 굶었냐? 징역을 살았냐? 징역을 살았냐? 밥을 굶었냐? 난 밥 많이 먹고 징역 살았다. 징역 가서 밥 많이 먹었다.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 아닌데. 공짜라서. 요즘 이분은 왜 정치를 했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데 안철수 대표예요. 왜요, 왜? 상황마다 말이 다 틀려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김희수 그 헌재 소장 20대 국회는 우리가 이 통제한다. 이번에 그 김명수 그 대법원장 통과되니까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됐다. 네. 근데 그 전에 안철수 대표는 계속 거부권 행사를 얘기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가기 전에 전화했는데 거기서도 부정적 뜻을 비쳤단 말이에요. 추미애 대표가 찾아간 날 오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거부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안철수 대표는 부정의 뜻이다. 만약에 이렇게 도울 거면 당론을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아무런 뜻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낙마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비쳤다가 결정이 나니까 우리가 도왔다는 거예요. 난 여기도 또 다른 수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치적 판단이 없는 건가 하고 봤더니 정치권에서 뻔뻔하게 상황에 맞게 자기 얘기를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정치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국민의당 내부에서 엑스맨이라는 겁니까? 아니요. 대한민국 전체에 있어요. 예? 대한민국 전체에 있어요. 너무 크게 벌리시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민의당 전체가 좀 여의도에 현재 엑스맨이 돼 있어요. 국민의당 지금 판을 크게 놓네. 아니 국민의당 전체가 지금 한 정당이라면 정책, 비전, 철학을 가지고 맞습니다. 그의 공동체. 그래서 국민의당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번 투표를 놓고도 국민의당 자기들도 모릅니다. 우리도 몰라요. 맞아요. 김희수 때도 이렇게 많이 반대가 나올 줄 몰랐다는 거야. 그 정당이 그러면 최소한 우리 당의 방향, 이거당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길을 우리도 모르요. 의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정치라는 건 예측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여의도 정치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국민의당이에요. 한 표.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호남 정치 하는데 어디 정치를 이야기하면 호남 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호남 지지자들 의식해서 우리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 진짜 말 안 되는 겁니다. 호남 정치라는 단어는 정말 그러니까 호남 정치, 영남 정치, 충청 정치 말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건. 정말. 진짜 아니 그리고 그걸 부끄럽지 않게 얘기를 해요. 그거 부끄러운 거거든. 자, 추미애 대표의 경우 야당 대표 같은 여당 대표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뭐 땡깡 발언부터 유감이라는 표명까지 내놓았고요. 추미애 대표는 여당 대표입니다. 그다음 여당 대표는 국정의 한 축이고요. 국정의 한 축이라는 것은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축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당 대표는 기본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안정감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역할을 못했죠. 오히려 축을 흔들면서 전체적인 여권 전체를 흔들어 버렸으니까. 축이 스스로가 흔들린 것도 아니고 흔들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여당 대표로서 훈련이 전혀 안 됐고 여당 대표가 무슨 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부족하다. 설사 일부러 그랬다면은 본인 개인 플레이죠. 본인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어느 사람이 어느 중간 자리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아직 안 됐어요. 아니 저는 이번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잘 통과를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공백이 헌재도 공백, 대법원도 공백 이거는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이었으면은 저는 김희수 헌재 소장은 저는 찬표를 던졌을 것 같아요. 그만큼 김희수 헌재 소장이 통과 못 된 거는 저도 놀란 거예요. 다 놀랬죠. 예, 다 놀랬죠. 그리고 이건 통과되고도 남을 일이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거는 엑스우먼인 추 다르크라고 하는 요즘은 별명이 바뀌었대요. 추 깽판이래요. 여의도에서는. 왜냐면 가는 곳마다 깽판을 이분이 놓는다 이래서. 협조를 구해야 될 야당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땡깡을 부리는 사람들이다. 이건 거의 폭언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려니까 혹시라도 저의 말에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는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 유감이다. 자기가 던진 말의 레벨에 맞게 사과를 해야 돼요. 이거는 사과가 아니라 저는 사죄를 할 발언이었다고 생각해요. 땡깡이 저 죄송하지만 일본어예요? 말이에요. 진짜로요? 네, 원래 그게 안 좋은 말이에요.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쓰는 일본 말 중에 나쁜 말들이 참 많아요. 뭐 나와바리라든가 이것도 조폭들이 쓰는 거지. 제가 제일 즐겨 쓰는 표현인데. 나와바리. 네, 보통 일본인들은 절대로 안 써요. 그러니까 안 쓰는 게 좋아요. 김희수 낙마하고 김명수 이 표결할 때 청와대가 정말 끌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야당을 설득시켜줬으면 하는 이 바람이 제일 컸었던 겁니다. 자, 김희수는 예측도 못한 상태에서 헌법소장이 낙마한 거 아니에요. 국정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예요. 자, 청와대에서 야당을 직접 설득합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와대는 여당을 바라보면서 자, 야당이 저렇게 하니 당신들이 좀 설득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민의당을 잘 설득했으면 김희수도 넘어갔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청와대가 가장 속으로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것은 당대표였었죠.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리사과한 거 기억하시죠? 예, 대리사과. 얼마나 청와대가 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 이후에 그럼 여당 대표는 사실은 이 애티튜드나 이런 게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때 임종석 실장이 대리사과한 거 꼭 밝혀냈어요. 화날 수 있죠. 저 같아도 화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성이 지배하는 여당 대표가 되어야죠.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정말 순진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추미애 대표가 회의를 할 때라든가 발언을 할 때 보면은 모든 게 다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요. 이 자기 마음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그걸 확 쏘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추미애 대표도 지금 정말 선수도 오래됐고 우선이죠, 우선. 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도 정말 물이 익었고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잖아요. 늙어가면서 좋은 게 딱 하나 있대요. 뭐예요? 포커를 잘한다는 거예요. 왜? 포커 페이스가 돼갖고. 응? 추미애 대표는 나이가 들고 그렇게 경험이 많은데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잠깐만 요거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 와중에 언격결에 어부지를 취한 사람이 있어요. 정세균 의장, 국회의장. 아무 역할도 하는데 원내대표들 모아놓고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냥 살인 미소를 계속 짓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해결이 안 돼도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은 안도감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포커 스마일이다. 응? 포커 스마일. 킬링 좋아. 자기 KS라 그래. 킬링 스마일. 킬링 스마일. 네. 저는 추미애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뭘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이번만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탄핵 국면 때 갑자기 혼자서 영수회담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스탠스냐.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갑자기 임종석 대리 사과하고 이번에 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뭔지 이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안영환 원장님 말씀에 지금 약간 의아한 게 뭐냐면 대표로서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이 가장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정치 경력이 그 정도 오선이고 정치 경력에 이런 사이즈면 당연히 준비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전체 국회의원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국회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직 커리어가 쭉 쌓인 사람은 당내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면 당직을 볼 때 초선으로서 채우고 갈 수 있는 건 대변인입니다. 재선이 채우고 갈 수 있는 것은 원내 수석 부대표예요. 3선이 채우고 가는 것은 사무총장입니다. 또는 정책위 의장. 그다음에 4선부터는 사 원내대표, 5선 당대표. 이 코스가 가장 당에서는 엘리트 코스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커리어를 쌓은 사람들은 안정감이 있어요. 왜? 당에서 역할관계 명확합니다. 똑같은 의원을 하더라도 그런 당직을 경험해 못한 의원들은 지역구와 국회에 왔다 갔다 하면 당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솔직히 모르는. 당이 어디인지 모르는 의원들도 그런 데 있어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런데 선수에 따라서 국회직은 다 합니다. 재선 되면은 간사, 상임위 간사, 3선 되면 돌아가면서 상임위 위원장, 또 4선 되면 국회 부의장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국회직은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네. 그냥 돌아가. 그렇지만 당직은 묘하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미애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당직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은 당 내에서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어쨌든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이상 엑스맨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외부자들에서는 다음에 정말 노력하는 정치인인데 아직 스타 정치인 아닌 분, 그런 마니또 같은 정치인 한번 우리 외부자들에서 한번 딱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키우죠. 그러게요. 여기서 이러면서. 적폐청산 TF에 의해서 확인된 MB 정부 문건은 문학의 블랙리스트뿐이 아니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 실체까지 등장을 했죠. 한 언론사에서 이제 특정 보도를 했는데 LC, CC, 뭐 또 개그맨 SC, CC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의외의 인물들이 이렇게 또 인터넷에 돌아요. SC는 누구고 CC는 누구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초신경을 자꾸 자극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 누구고 그때 정말 많은 연예인들 예술인들이 피해보고 있을 때 덕을 받은 거 아니야 하면서 괜히 반갑으로 이렇게 조장이 되는데 저는 화이트리스트가 있는 거는 분명한데 본인들이 몰랐을 가능성이 전 더 높았을 것 같아요. 그것도 얘기되네요. 근데 이제 그중에 대선 때 지지하고 그리고 앞장서서 연예인들 그 몰고 다니고 이런 분들은 있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나머지한테 가서 예를 들어갖고 A라고 하는 연예인들한테 가서 야 너는 이 정권에 뜻이 맞으니까 너 띄워줄게. 근데 연예인들이 대부분이 정치권하고 거리를 둘라 그러거든요. 맞아요. 정치 행사 안 가잖아요. 예. 이 행사할 때. 어지간하면 안 가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다? 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자기들끼리 안에서 기획을 하면서 요러한 사람은 우리 성향에 가까우니까 밀어주자. 그리고 밀어줘서 어느 정도 되면은 그 사람 중심으로 뭐 힘을 한번 모아보자. 이러한 정말 만화 같은 기획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블랙리스트는 그냥 막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갈 예산을 안 주면 되는데 화이트리스트는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돈은 또 무슨 돈이냐면 국정원, 특수활동비나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고가 들어간 거라서 저는 지금 이 작업을 했던 국정원 직원들 정말 저는 무척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것 같은 게 이게 특가법이거든요. 특가법상 제5조 5년에서부터 무기징역까지 됩니다. 근데 화이트리스트 나와서 예산 지원 들어갔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난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아니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연예인들 지원하기 위해서 무슨 돈이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하는 행사 뭐 이런 거 지원 얘기하는 이런 거 건가요? 아니에요?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연예인들 지원해주기 위해서 어느 프로그램의 MC를 맡도록 뭐 방송사에 권유를 한다든지 강요를 하든지 이런 건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작품이 있잖아요. 작품 지원. 그러니까 이거 말은 지금 그러니까 연예인들 이야기인데 예. 지금 돈이 들어가면 물론 안 돼요. 이런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돈이 들어간단 말인데 이해가 안 돼서 아주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넣어주고 하는 것은 힘이면 되는 거예요. 돈 들어가는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난번에 한 언론사에서 이제 특종한 것 중에 하나가 영화 제작사한테 접근해갖고 한 30억 정도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국뽕 영화 만들어라. 이게 언론에 나왔잖아요. 그거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영화 제작사 만난다. 영화 제작사가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자기하고는 성향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 한 주간제 특종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놓주는 문제뿐만 아니라 만약 제작 지원이나 이런 그다음에 기획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그건 연예인 지원하고 별개예요. 그걸 잘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연예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 A란 연예인을 지원한다면은 그 A란 연예인만을 위한 영화를 만들어라. 이게 대한 정상인 거예요. 그 맥락이 다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이트 리스트 때문에 연예인들에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 그건 좀 돼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나 어찌됐든 그나마 편가르기 없었던 걸로 보였던 연예계마저 편가르게 된다. 정말 이거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요 연예계 파이트 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걸 뒤집으면 돼요. 이 사람들이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대중은 절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선동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선동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82명이에요. 핵심 종북 좌파. 얘들이 바로 뭐냐면 이른바 프리베이슨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와 비슷한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펀터해서라도 여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자기들 버전의 이 82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파이터 리스트고 얘들을 통해 가지고 즉 대중들한테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를 흘리게 되면은 또 광범위한 대중선동이 이루어지고 여론이 우리 편이 될 거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만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대중은 그렇죠. 선동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그렇죠. 생각에 의해서. 그렇죠. 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옛날에 할리우드에서도 굉장한 그 메카시즘에 의해서 배우들이 이제 일자리도 잃고 또 이제 공산주의자로 일종의 낙인 찍기를 당해 가지고 거기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상당히 가슴 아프고 또 부당한 일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특히 연예계 같은 경우는 뭐 진영이라든가 생각 없이 대중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연예인인데 그 연예인들을 일종의 선발대 그 선동의 도구로 삼는 그런 인식을 우리 사회가 버리게 하는 게 이번 블랙리스트에서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웃기는 게 그런 거예요. 나 방송 못 나갔지만은 트위터 했거든요. 팔로워가 그때 86만까지 갔었거든요. 내가 트위터에 글을 올리잖아요. 그 신문에 줄줄이 나요. 오히려 이제 방송 자르고 이러니까 트위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영향력은 더 생기거든요. 이게 대중들이 선택하는 거지. 저 사람들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다음에 내가 얘기를 하면 진중권이 얘기한다고 다 받아들이냐 아니거든요. 나 막 칭찬했던 그 사람이 다음날 이 XX한테 또 욕을 해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대중이다라는 게 뭐 누가 돼가지고 선동이 되거나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정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망상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근데 화이트리스트는 이렇게 뭐 명확하게 뭐 이름이 발표되거나 이게 아니라 이니셜 뭐 이렇게 해서 그래도 다 지금 돌던데요. 근데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거는 피해자가 생기거든요. 네. 이분들이 뭐 정말로 뭐 정권을 위해서 뭐 이렇게 했던 분들도 아닐 테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럴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거든요, 나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이름이 나와버리면은 이게 이제 화이트 리스트가 여기서 바로 블랙리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이건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 정말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아니, 그렇죠. 블랙리스트는 우리 진중권 교수처럼 넘버 3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뭔가 거대한 권력과 싸운 듯한 뭐 그런 이미지라도 이제 최소한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화이트 리스트는 무슨 뭐 정권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무슨 뭐 이득을 취했다거나 이런 이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한 막 이니셜이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거는 전 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모두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MB 정부 문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박원순 시장이 고소고발 스타트를 끊었죠. 예. 일단 MB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이른바 박원순 제안 문건. 이건 이제 국정원 TF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박 시장이 사실 이 이야기는 그 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2009년도 알려져 있었고 그때 박원순 시장이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찌됐든 이번에 박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했고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으로 고소고에 들어간 건 실질적으로 처음입니다. 이 박원순 시장 제안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박원순 시장을 이제 일단 그 좌파로 모으는 각종 선전 활동을 하는 것, 특히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그 서울시 행정을 하면서 굉장히 서울시 행정이 좌파적이었다, 포퓰리즘적이었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 이거 굉장히 이제 그로 반발 많이 했었죠. 좌파를 넘어서 아예 종북 인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좌파를 넘어서 종북 인사로 이제 낙인 찍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 기본 작전 계획이랄까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문건은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전 부서장 회의를 하잖아요,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정원장. 근데 거기서 그 발언한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굉장히 상스러워요. 뭐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도 나가 떨어지는데 사실인 것도 뭐 싸워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악착같이 해가지고 그놈이 무너질 때까지 싸워라. 여기서 그놈이 바로 박원순 시장이에요. 아, 그 녹취록에 나왔던 내용이 바로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그 전체 그 뭡니까 직원들 다 앞에다 놓고 좀 그놈 잡아라. 쓰러질 때까지 잡아라. 이런 명령을 했다는 게 좀 충격적이죠. 자, 그런데 박원순 시장의 고소를 놓고 정치보복이다, 뭐 자중자애하길 바란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현 서울시장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영역을 사법부의 영역으로 끌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검찰을 고발하고 또 법정에 세우고 그건 정치의 영역이에요. 사실 특히 물론 이 부분에 뭐 개인적인 원한이 뭐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이제 쓴 글에 보면은 박원순 제안 문건과 그 실행은 그 다음이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뿐 아니라 청년 실업자에 대한 제압이었고 비정규직 노동자, 서울시 공무원을 넘어서 서울 시민을 향한 제압이었다. 본인에 대한 제압을 굉장히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고 굉장히 정치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있어요. 아니, 저도 참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니라 이 부분에 물론 본인의 행동은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정치의 영역을 사법의 영역을 끌고 간 건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정치인이 물론 보통 이런 거 측근들이 합니다. 측근들이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에는 뭔가 본인이 과거에 현재 적폐청산하니까 여기에 해서 본인이 이 모든 운동의 최전선에 있는 희생자이면서 최전선 공격자인 이런 뭐 그런 형식이랄까요? 이런 상징을 얻고 싶지 않았냐 하는 그런 해석도 듭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시장인데 시장에 대한 이런 방해 공작이 예를 들어서 공작이라고 한다면 그런 행위가 업무 방해이면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건 너무 과잉 아닌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이 뭐 했다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다 그런가? 고소 고발을 한다고 하는 이제 이 박원순 시장의 그 글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억울함을 그 호소하는 고소 고발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세 번째 시장에 도전하는 일종의 이 선발을 하겠다는 발표문, 대시민 호소문, 대장정을 떠납니다 하는 그런 자기의 정치적인 행보를 밝힌 글이라는 게 굉장히 진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나눠서 봐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이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어요. 2011년, 2009년서부터 해갖고. 그리고 국회의원 출신의 변호사가 집요하게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물건들어졌거든요. 이제까지 박 시장의 행보를 보면 무척 관용을 했습니다. 많이 참았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문제되고 그랬을 때도 법적 처리하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2, 3일 있다 또 공격을 합니다. 이번에 막상 드러난 제안 문건이라든지 블랙리스트라든지 언론 이거는 인내 한계를 좀 벗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고소고발하는 거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문장이 조금 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런 기회를 정치적으로 잘 활용하는 게 정치 행정가들의 일이거든요. 조금 과하긴 했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소고발하는 그 행위. 예, 아까 그 안 원장이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까지 문제가 됐을 때 법적 관계에 있어서 정확하게 수사할 걸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는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봐줄 필요가 있겠다. 네. 예,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이렇게 되면 또 뭐 선거를 앞두고 뭘 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비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비판은 언제 가능하냐면 안 그랬으면 고소 안 할 사람인데 선거 때문에 고소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런 비판이 가능하지만은 누가 봐도 고소해야 사안이거든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고소를 합니다. 대통령을.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뭐라고요? 저도 대통령 고소할 겁니다. 그 고소인단에 들어가요.
소송을 걸 전직 거거든요. 대통령? 전직 대통령. 깜짝 놀라 문재인 대통령 한다는 줄 알고 MB 충격으로 갈 뻔. 정말 왜냐면 저 그러세요? 블랙리스트에 들어갔고 전 피해를 봤잖아요. 근데 원래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저는 그래 제 철학이 뭐냐면 저 수많은 그 비난을 받으면서 제가 한 번도 고소한 적이 없어 남을. 저는 휴머니즘보다 위대한 게 귀차니즘이거든요. 그런데 오는 거 번거로워요. 왜냐하면 이거 번호를 쓰게 되면 또 변호 비용이 들고 내가 가서 진술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데 그때 뭘 얻겠다고 내가 이러냐.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고소한 적은 없구나. 네, 근데 이번에는 이건 공적 사안이다. 이건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공적인 차원에서라도 고소는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좀 귀찮더라도 하거든요. 처음이네. 그런다고 내가 그러면 내가 거예요. 출마하기 위해서 이걸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난은 좀 그런 식의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소 몇 번 당하셨죠 그동안? 수없이 당했고 심지어는 뭐 때문에 고소를 당했냐면은 박원순 시장 건 가지고 고소를 당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박주순 씨에 대한 그 신체 검사가 끝났잖아요. 그 공적 검증이 끝난 거잖아요. 예. 그 상태에서도 계속 또 연세대 의료진이 짜고 또 사진을 바꿔치기 했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랬거든요. 공개 검증하기 전에 당신들은 그런 문제제기 할 수 있다. 공인에 대한 검증으로서 충분하다. 네. 하지만 검증이 끝난 다음에 그걸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다. 범죄일 수도 있다. 네. 선동하지 말아라. 네. 라고 얘기하고 생각을 해봐라.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그 모든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때 한참 의료진들이 다 싸고 예. 이거 뭐 정신병자를 할 수 있는 가정 아니냐. 그랬더니 정신병자라고 했고 또 소송 걸고 그래서 그게 올해 끝났습니다. 제가 승소했죠. 물론. 올해? 네. 그런데 왜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이제 올해요? 몇 년 가요? 원래 걸려. 한 4, 5년 간 거예요. 돈 없어서 변호사도 못 쓰셨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내가 직접 했다니까 내 변호를. 내 집 마련도 가까스로. 근데 이번에 나는 진 교수가 소송단에 참여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외부자들 시청률 올리기 위해서 꼭 해요. 내가 이런 잠깐만. 폭력 행사 하시려고 그래요? 아유, 한번 가고 싶어? 여러분 때려. 돈 얼마 있어요? 돈 얼마 있어요? 여기 조심해야 돼. 나이 승무원 희생 정신을 저렇게. 아니, 출연료 다 토해내고 싶어? 때려봐. 실효자 문제 아니야. 18편째 날아간다. 자, 서울시장이 전직 대통령을 고소할 만큼 여유롭지 않다면서도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뭔지 박 시장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리스트 넘버 3 진중호 교수님 연결 가능하시겠습니다. 되게 좋아해. 너무 기뻐해. 넘버 3가 아니라 그게 사실은 명단 중에 그냥 3번째 나온 것 그건 뿐인데. 넘버 3야 그게. 아이고, 오케이. 다음에 넘버 1 해줄게. 가나다라로 해도 진 씨가 앞쪽으로 갈 이유가 따로 없죠. 그럼요. 그렇죠. 박 시장님이 넘버 3가 확실해요. 이런 거 의전서이라 그래. 한석규급. 박 시장님이 또 변호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 직접 이렇게 그 고소를 한다니까 변호사였던 분이. 나도 이제 블랙리스트 피해자로서 한번 조언을 좀 구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원장하고 다르지. 역시 블랙리스트 최고야.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아유, 오랜만입니다. 네, 블랙리스트 동기로서 인사드립니다. 예. 예, 그 박원순 시장께서 먼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 고발의 스타트를 끊으셨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너무한 게 아니냐 이런 또 반응도 있습니다. 그 법적 대응까지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70년대나 80년대 독재 시대는 그런 공작 정치가 있었죠.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렇게 벌어졌다는 거는 뭐 저는 저 개인 피해나 이런 걸 넘어서서 시대의 불행이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이다.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고 또 국가 질서 근간에 대한 훼손이 아니냐. 그에 대한 저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도 그 직접 피해를 당한 저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전 국민이 피해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이런 것을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 역사는 한 걸음도 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런 책임감을 갖고 사실은 고소하게 됐습니다. 예, 이른바 박원순 제안 문건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거기 보면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 나온 대로 시정을 보시는데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있는가요?
그럼요. 근데 그 어버이연합이라고 하는 단체를 동원해서 그 박원순 서울시장을 제압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문건에. 근데 실제로 19번이나 근거도 없는 허위 사실을 가지고 와서 데모를 했죠. 뭐 이런 식으로 정부의 여러 감사나 재정의 또 견제 이런 걸 통해서 시정을 압박했고요. 예. 특히 온라인으로 악성 댓글로 이렇게 민심을 호도하고 또 심지어는 뭐 언론의 사설이나 이런 칼럼을 통해서 여론을 선동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시정을 펼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이런 정치사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또 이렇게 전면적으로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또 사회기관을 동원해서 한 정치인을 탄압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뭐 저는 취임할 때부터 제가 이런 선언을 했거든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나는 시민파다. 그래서 원칙과 상식과 또 합리와 균형으로 서울을 반듯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보시면 그 문건에 무상급식이나 마을공동체, 복지예산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도시재생 이런 걸 전부 좌편향 정책으로 규정하고 공격을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박원순 제안 문건을 이제 국정원에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불쾌한 이제 내색만을 했는데 인간적으로도 좀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심경일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실은 그랬죠. 과거에 이제 서울시장으로 계실 때 급여를 사실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해서 그 소방관이나 또 환경미화원들이 이제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면 그분들을 지원하는 뭐 그런 기금을 썼습니다.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뭐 그때까지만 해도 참 이제 좋았는데 근데 문제는 저는 이게 뭐 저 개인의 악연으로만 끝났다면 이렇게 참담하지 않을 텐데 이게 바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고 역사를 퇴행시킨 거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참 너무 뭐 안타깝죠. 개인이 아니라 서울시장이실 때니까. 그 왜 고소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나 이런 그 긴 문장을 이제 쓰셨어요. 이명박 대통령 측에 있는 많은 분들은 또 이것이 국정원의 적폐청산이라는 이 제목 아래에 복수혈전이라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박원순 제안 문건이라는 걸 보셨잖아요. 그리고 그게 실현이 됐거든요. 정말 서울시의 주요 정책을 왜곡하고 또 저를 말하자면 엄해하고 탄압했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어떤 국정원이나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고 더군다나 이게 서울 시민들이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서울 시민과 또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말 우리 민주주의와 또 향후에 국가 운영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저는 정말 공익적 어떤 사명감에서 이 고발을 한 것입니다. 박 시장님께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본, 가장 크게 오해를 받은 거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아들을 경력에 대한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했잖아요. 많이 했죠. 무슨 아까 19번 그 어버이연합이 와서 시위를 한 것도 대부분 그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온라인에서 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이런 엄해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가족들에 대한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사실 뭐 저 아무리 정치인이 이런 공적 인물이고 또 어떤 투명하게 모든 것이 되어야 되지만 가족들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사실 정말 용서받기 저는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지키지 못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인간적 회한이 많죠. 박 시장님을 꼭 집어서 이 제압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그거는 그쪽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이제 그때 제가 그 이제 시장 되기 전에는 제가 이제 시민사회의 유력 인사였으니까 그 촛불 집회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아주 정권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됐잖아요.
그 촛불 집회 때문에 상당히 그 시민사회나 이런 쪽을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아마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사실 그때는 저는 이미 시민사회를 많이 떠나서 이 희망제약소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싱크탱크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어디 제가 강연을 가면 뭐 정보과 형사들이 와서 묻고 간다든지 또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인들한테 뭐 전화가 온다든지 끊임없이 저를 사실은 사찰하고 괴롭혔죠. 그래서 제가 국정원이 나를 사찰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국정원이 저를 상대로 민사 형사 고소고발을 제소를 해왔죠. 네. 그 현재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됐다라고 하는 서류는 저도 이제 확인해봤는데 그 서류는 지금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차관이나 장관에 대한 어떤 범죄 사실이 있어서 뭐 검찰이 예컨대 수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정보 보고가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대통령한테 보고하거든요. 뭐 대통령이 몰랐을 리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MB를 포토라인까지는 세울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를 찾기가 그렇게 쉽겠느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이제 검찰이 할 일이죠. 뭐 저는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대통령이고 누구건 간에 법을 위반했으면 처벌을 받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왜 우리 고사성어에 뭐 장두놈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진실을 숨기려 해도 이미 그 진실은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머리는 숨겼지만 꼬리는 드러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번에 그 국정원 적폐청산 TF 발표에 보면요. 그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문화나 연예계의 그 정부 비판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각종 자료를 VIP 1일 보고라든지 BH 요청 자료라든지 이런 형태로 보고했다는 게 나와 있거든요. 전면적으로 감시하고 사찰하고 또 탄압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모를 리가 저는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이런 거는 뭐 곧바로 다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검찰이 지금 뭐 바로 여러 가지 그 국정원에 대한 조사나 또 청와대에 그런 보고가 됐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만 한다면 저는 이건 뭐 분명히 충분히 입증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박원순 시장님, 혹시 서울 시민 여러분과 또 국민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뭐 저는 이런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서울 시민들이 저를 믿어주고 신뢰를 보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울시장으로서 나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순 시장님 오늘 전화 연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님이셨습니다. 한편 방송장악 문건을 본 노조 측은 이제야 모든 궁금증이 해소됐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MB 정권 당시 이 문건에 있는 내용이 실제로 실행이 됐다는 겁니까? 그 MBC의 이모 노조 본부장이 결국 나오니까 시나리오대로 집행됐다. 그리고 너무 이제 슬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왜 가장 이건 설마 아니겠지. 그리고 이건 있을 수가 없을 거야. 그런 일들이 그대로 나타났을 때의 답답함, 그다음에 진짜 참담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도 멀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일이 있었을까. 저는 이제 그 노조 관련자들은 이제 쭉 봤더니 그 이제 2009년 12월인데 그 전서부터 그 방문진에서 엄경 사장을 부르는데 그때 이제 엄경 사장에게 뭘 요구했냐면 문건에는 일괄 사표를 받고 나서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방식으로 핵심 경영진을 교체한다. 이게 실행이 되면서 엄경 사장을 임원 8명 함께 재신임을 묻겠다면서 일괄 사표 제출하고 그 이후로 김재철 사장이 들어오면서 일사불란하게 인사이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문건 그대로 MBC 정리하는 작업들. 그리고 KBS는 보니까요. KBS는 이제 문건의 내용이 한국방송 조직 개편 이후 인적 쇄신 추진 방안. 이게 언제 나왔냐면 2010년 6월에 나옵니다. 좌편향 간부, 그다음 무능 무소신 간부, 비리 연루 간부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갖고 이 방송 전체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MBC와 KBS를 기획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고 실행을 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다시 제기하는 것을 막고 전임 간부들이 얘기를 하죠. 이제야 궁금증이 다 풀렸다. 그때 왜 그랬는지. 그 방송 장악 문건을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MBC 같은 경우에 굉장히 체계적이고 체계적이요. 그 시간 플랜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1단계는 2010년 3월까지입니다. 좌편향 인물. 그다음에 문제 프로그램을 퇴출한다 그래가지고요. 시사 프로그램 뉴스후와 W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바 그분들이 좌편이랑에 불렀던 뉴스데스크의 신경민. 사실 기억나시죠? 마지막에 이분 클로징 멘트. 그분 클로징 멘트 책까지 한번 사봤는데. 그거 기대하던 그게 있었는데 쫓겨나고요. 100분 토론에서는 손석희 사회자가 이제 하차를 하고요. PD 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불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하죠. 최승호 CP 같은 경우에 2011년에 강제 전보가 되고요. 라디오 진행자들도 줄줄이 하차가 돼요.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 노조를 이제 무력화하는 거고요. 노조에 대한 탄압이 2010년 4월부터 그 연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파업을 하는데 그때 파업 기간 중에 이제 해고가 되고 뭐 등등등 정직이 38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단계가 2011년부터 된 게 이제 이른바 민영화예요.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MBC를 갖다 민영화하려고 이제 추진을 하겠다. 협의를 한 적도 있었죠. 지금 소름 끼치는 게 지금 결과를 읽어주신 게 아니라 계획인데 그대로 그냥 그렇게 된 거고요.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인터넷 쇼핑? 그래서 기기들이 오면은 사용 설명서가 이만큼 두껍잖아요. 그거 같아. 이렇게 읽으면은 요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요, 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아주 꼼꼼하게 체계적이라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또 이제 특종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출근길 라디오 시사 방송이 본인들이 보기에 좌편향이고 정부 비판적인 발언을 하면서 아침 여론을 만드는 방송들도 문제지만 중립을 지킨다는 이유로 정부 지지나 옹호 발언을 하지 않은 방송을 또 찍습니다. 사실 언론은 기계적 중립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방송은. 없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전번에 사장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 기계적 중립을 하는 사람보다는 어떤 통치 철학에 익숙한 사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지지해주는 발언을 많이 하길 바란다로 그런 뉘앙스에서 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 선임 제도를 바꿨잖아요. 제도에 대해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비난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말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이 추진했던 사장 선임 절차를 수정을 한다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때 우리가 비판해도 늦지 않는다고 봐요. 과거에 그러니까 뭐 원세훈 국정원장이 뭐 시켰던 어떻든지 간에 언론 장악하려는 했던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 언론에서 폭로한 게 있죠. 민주당의 내부 문건에서 드러난 KBS, MBC 장악 로드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9개 단계로 돼 있어요. 9개 단계로 돼 있는데 MB 비판 영화인 공범자들 단체 관람. 자, 8월 31일 날 단체로 관람을 끝마쳤습니다. MBC, KBS 사장 발언에 대해서 즉각 대응. MBC 지도부가 계속 반발을 했죠. 이미 실천이 됐습니다.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조건부 재허가를 통해 수시 정기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저는 이게 이 로드맵이 사실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게 지금 하나하나 그대로 실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손이에요. 법적 절차를 보이는 손이에요. 네. 이거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불법적 영역으로 넘어가는 순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이 자료 작성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죠. 국가기관이 청와대 지시로 국정원에서 작성한 게 아니고 그 당의 실무진에서 토론을 위한 자료로 작성을 했고 그다음에 당에서 그 상임위원회 거기 있는 사람들만 공유가 됐고 당 지도부에게 보고도 지금 안 된 그런 문건이고요. 지금 얘기했던 것 중에 불법적인 게 있냐라는 거예요. 영화를 같이 동동 관람하는 게 불법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나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서야 되면 시민단체가 노조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노조와 시민단체가 그런 운동을 벌이는 거, 공정방송 운동을 벌이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까?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나오는 MB 정권 때 이 방송장악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법이거든요. 이걸 기소를 하게 되면 유죄가 나옵니다. 반면에 여기서 나온 것들은 이렇게 불법적인 거라기보다도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하는 얘기들이란 말이죠. 이게 상식이라고 보세요? 아니죠. 듣기 껄끄러운 부분들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뭐 지금 실행된 것만 보라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은 진 교수님 좀 하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런 문건을 왜 만들었죠?
그리고 공당이에요.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에요. 이 당 전문위원실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각 상임위에서 말하자면 자료를 제출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공식적으로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한 거예요. 이거는 불법이에요. 그리고 그럼요. 이거 불법입니다. 이거 왜 그러면- 그러냐면은 방송에 대해서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가 있어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 불법이라고.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를 논의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상식적인데 이런 거 왜 만들어요? 저는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구별을 좀 해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나는 이거 왜 만들었어요? 저는 이 근데? 문건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정부에서 나서면 안 되니까 만약에 네. 언론 예컨대 공정하지 못한 언론, 지금 언론이 장악된 건 사실 아닙니까?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나 노조가 나서야 된다. 이 부분이 나는 지금 이것이 상식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실행된 거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나 노조에 맡겨야죠. 알아서 하기 맡겨야 되는데 이런 문건은 왜 만드는 아니, 거예요? 이 문건은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적절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비상식적이에요. 여기 내용 자체는 상식이라는 거죠. 여기 뭐가 상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 이거를 왜 당에서 만드냐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상식이에요? 잠깐만 이 아니, 문건 그러면은 만들 수 있어요. 정부에서 나서서 그럼 그리고- 이걸 갖다 정부에서 나서서 구제하는 게 잠깐만, 상식입니까? 잠깐만. 아니잖아요. 윤리적으로 비난하는 거하고 법적으로 범법인 건 다르다라는 아니, 거죠.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죠. 비상식적인 거죠. 저는요. 이 내용 자체가 뭐 김 교수님, 범법이거나 저는 이런 한 건 발 더 아니라는 나가고 겁니다. 아니 난 정당에서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정치 세력은요. 정치 세력은 내가 원하는 바대로 어떠한 정치와 어떠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기획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든 사람들 전문위원들은 지금 언론이 비정상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만든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정보력을 이용해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불법적으로 시행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여기서 실행됐다 한 것 중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노조가 경영진 물러나라, 지도부 물러나라고 얘기하는 건 몇 년 전부터 해왔고 그걸 위해서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하다가 해고도 당하고 파면도 당하고 좌천도 당했던 겁니다. 이 문건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우려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뒷조사하겠다. 이거 하려면 분명히 국정은 움직여야 돼요. 예컨대 재심사를 하거나 이랬을 때도 분명히 국가기관들은 움직여야지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범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이걸 갖다가 이미 저질러진 범죄하고 이게 우려가 있다라는 것들 이걸 갖다 같이 넣는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놔야죠. 우려가 가슴은 정치적으로 적절치 않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하고 이게 범법이냐라는 건 좀 다른 문제고요. MB 측은 방송장악 문건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맞섰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혐의 입증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습니까?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풀어야 할 난제들 참 많죠.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제 MB 측에서 정치적 보복이다 하면서 이 국정원 내부의 문건을 들여다볼 수 있냐. 그 적폐청산 TF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국정원 감찰실장, 국정원 내부 직원, 파견 검사. 그런데 이분들은 국정원 내부의 메인 서버에 있는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는 게 국정원법 14조. 직무 수행에 대한 감찰을 할 수 있다. 이게 국정원장이죠. 그래서 이 문서를 보고 이게 기밀 문서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법원과 검찰이 판단을 합니다. 지금 나오는 문서들을 보면요.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개괄만 얘기했지 문서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언론사들에서 경쟁적으로 앞다투다시피 하면서 특정 보도를 하고 그게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국정원 TF에서 이것을 대중들에게 여론 조성하기 위해서 문서를 흘렸을 개연성은 보입니다. 다만 어쨌든 현재 법상으로는 국정원은 완전히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는 아니다. 그리고 이 기밀문서라고 MB 측에서 지적하는 것도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 모든 지금 참끝은 MB로 향하고 있다. 지금 이거 MB 이야기 나오기 훨씬 전에 박원순 시장이 고소고발하기 전에 저는 MB로 향하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MB에 모욕감을 주는 것이다. 검찰청사 포털을 세우고 기소해서 법정에 세우는 것이라고 저는 누차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지금 하나하나 돼 가고 있어요. 고소고발 곧 들어올 거 아닙니까? 곧 조사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MB 측에서는 이게 뭐냐? 정치 보복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법원에 가더라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이제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래서 현재 MB 임기가 2008년 2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기 끝나는 게 2010
2013년 2월까지예요. 그런데 이제 국정원법상의 직권남용형의 공소시효가 검찰 기소가 몇 개월 더 수사가 이제 늦어져 넘어가면은 2010년도까지 했던 건 전혀 조사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정원법상의 직권남용 혐의가 사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사인이 나온다든지 서류상이 나온다든지 많은 당사자들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쉽게 이 문제가 아주 어이 물 자르듯이 쉽게 나올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은 오케이 그런 증거 안 나올 때 이제 검찰 이렇게 기소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직무유기 아니 보고를 했는데 이거 말리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도 묵인 또는 뭐 보고만 받아서 그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애매할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사법적 논란이 굉장히 될 겁니다. 조금 그 내용을 달리 해갖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 손실입니다. 민간인들 동원해갖고 댓글 단 문제들. 언론 장악한 것은 국정원법 위반이죠. 정치 개입했으니까. 근데 국정원법 위반인데 아까 이제 그 안영환 교수는 국정원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이거는 계속 범죄로 보는 겁니다. 법리적 용어는 포괄일죄라고 표현하고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안영환 의원을 딱 지금 때려요. 그 여기 딱 이렇게 눈이 한 4주 나옵니다. 내일 또 딱 때려요. 다른 폭행입니다. 그런데 격리가 있습니다. 회사에. 격리가 격리직을 이용해서 오늘도 횡령해, 내일도 횡령해, 모레도 횡령해 하면서 이 횡령의 행위가 한 3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계속범을 저지른 것은 공소시효가 마지막 행위가 종결되는 시점서부터 공소시효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국정원법 위반도 MB가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죠. 국정원 직원이 아닌데 어떻게 MB에게 원세훈 원장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최순실 박근혜 공모 관계하고 똑같은 공모가 됩니다. 결국은 원세훈 원장 입에서 이것은 MB에게 보고했고 MB의 지시를 받아서 했습니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오게 되면 이건 증언이 나올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거든요. 재판은 당사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받는 것이다. 원세훈 원장은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부인이 얘기하고 싶겠죠. 여기서부터 약간 야매끼가 무슨 약간 야매끼가 부인이 울잖아요. 부인이. 무슨 재판은 현실입니다. 사실은 이 관계가 참 재밌어요. 결국은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서 키를 쥔 것은 역시 원세훈 원장의 그 자백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뭐 보고하고 뭐 이러면서 또 사인하고 뭐 이랬을 것 같지 않고 그걸 또 녹취해가지고 남겨놨을 것 같지도 않거든요. 유일하게 그 뭡니까 자백밖에 없는데 이분이 과연 자백을 할까? MB와 원세훈의 관계는 사실은 전두환과 장세동의 관계랑 비슷하거든요. 거의. 그런데 왜냐하면 그 수족처럼 행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뭐예요? 국정원장 독대 제도를 갖다 폐지했잖아요. 이걸 이제 MB 때 부활을 시켜가지고 두 분이 이제 주기적으로 만나가지고 보고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이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의 심성이 과연 장세동과 같은 그렇게까지는 안 가죠. 의리인인가? 의리맨인가? 의리는 김보성이죠. MB의 운명이 있어요. 뭐예요? 검찰 포토라인에 쓰게 되는 것.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원세훈 원장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 정치를 하게 됐는가.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보면은 정말 가슴 아프게 이 숨진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를 시작을 한 거예요. 정치하기 싫었던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의 운명을 보면은 MB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가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정치라는 게 참 유감스럽게도 평행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정치예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은 원세훈 원장이 장세동급이 아니건 원세훈 원장이 입을 다물건 간에 MB는 포토라인에 서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이번에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된 데는 공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된 데는 공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민병주 심리전 단장입니다. 장시호 역할을 했어요. 이분이 그 내부에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원세훈의 운명, MB의 운명이 보인다고 기시감이 있는 거예요. 요 뒤에 이제 바로 위에
이종명 3차장 들어오거든요. 예. 이분들은 원세훈 원장이 왔을 때 그 바람 속에서 그 병풍을 서주면서 거기서 좀 호의호식하면서 한 4, 5년은 지냈지만 네. 평생 국정원맨이었었거든요. 예. 그럼 원장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분들은 완전 정보 사이드, 정보통에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종명 차장이 내가 보아왔던 원장은 VIP에게 이렇게 보고했고 이렇게 독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지시사항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종명과 민병준은 가리지 않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MB가 포토라인에 쓰고 그 전에 원세훈과 이종명이 대질신문을 한다? 그래서 사람의 입은 말하기 위해서 이건 태어난 좀 각이 뭔지 알겠네요. 약간 상상력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약간 현실적으로도 좀 이해가 또 솔깃해. 약간 왔는데. 여기서 핵심인 거예요. 사람의 입은 말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다. 나 지금 20살이었으면 따라다닐 것 같아.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1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실감해요. 어떻게 실감을 하냐면은 지난주엔가 우리 교수님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네. 5만 원 좀 넘게 나왔는데 각자 10,000원씩을 내는 거야. 네. 이게 처음 제가 겪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김영란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우리 사회에 벌써 이런 문화가 내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왔구나라는 걸 느꼈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이들인데 애들이 이제 커피를 사와요. 그러면 내가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받고 그다음 또 사주죠. 그러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사실 내가 너 받고 싶은데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되니까 다음부터는 나 이걸 사오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조그만 일상생활에서까지 체험할 수 있는 변화죠. 김영란법이 작년 9월 28일에 시행이 됐어요. 네. 거의 한 달 동안은 굉장히 모든 사회적 관심사가 그거였습니다. 내가 이거 어기는지 말하는지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기사에 사실 교수님한테 커피잔 하나 준 것 가지고도 논란이 되고 이랬었는데 10월 말 11월 거치면서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 하니까 이게 국민의 관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뎌진 겁니다. 사실 언론에서 계속 관심을 환기시켜야지 사람들도 긴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긴장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작년 9월, 10월 할 때는 저도 뭐 관련된 특히 이제 언론사 제가 미리 예약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알아서 29,000원짜리 이하로 3만 원 이하로 예약을 하는데 올 연말 이제 넘어오면서 세 보니까 그게 굉장히 더뎌지면서 흐지부지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경찰관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경찰은 굉장히 심하게 적용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도 이게 좀 흐지부지해졌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제 1년 되니까 다시 이야기가 거론되고 우리가 이 주제를 삼는 것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신고 건수 같은 게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가 현재 393건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9월부터 올 3월까지 집계된 것은 전국 공공기관에 모두 2,311건의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조사를 얼마나 했느냐. 그게 이제 사법체에 했더니 이게 관심인데 경찰이 현재 사실 36건만 조사했고 12건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또 검찰에는 또 검찰 나름대로 109건이 접수가 됐는데 현재 5건만 재판에 넘겨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지난 7월 달에 도로공사 간부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간부가 500만 원의 그 처분을 받았는데 사실 과거에 200만 원 받았으면은 그 회사 내에서 그냥 경고 또 인사상 불이익 주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 처리를 받았던 것 자체가 이제 김영란법이 작동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뭐 식당에서 직원을 이렇게 뭐 줄인 게 뭐 20몇 %, 그리고 매출이 줄었다가 60몇 %, 이렇게 식당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저도 정치할 때는 호텔에도 가고 막 그랬는데 어쩌다 이제 호텔을 갔더니 영란 세트라는 게 있는 거예요, 호텔에. 그래서 영란 세트? 이태리 식당에? 이렇게 보니까 그게 김영란 세트라고 해서 29,500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이제 맑아지겠구나. 그리고 청탁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어떤 거냐면 정말 맛도 없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호텔 일식당 같은 데를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수당 13만 원 이런 그러니까 거 그리고 되잖아요. 상대한테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썼습니다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뇌물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거는 자영업자들이 그 명절 때 사과 팔고 뭐 이런 것도 안 팔리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은 너무 타격이 크지만 우리 사회에서 맑고 깨끗하게 되는 거는 확실하다고 봐요. 저도 사실 그 영란 세트를 보고 그 명란젓 세트 잘못 쓴 거 아닌가 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전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이건 우리 사회가 언젠간 지향해야 될 바를 한 겁니다. 누군가 해야 될 걸 했던 거고 청탁이라는 게 10만 원 백 아닙니까? 백으로 통하는 거. 병원 입원실 하나 얻으려도 백으로 통해야 되는 거. 사실 병원 입원실 문제 가장 심한 거예요. 심하죠. 그러니까 빽빽빽 하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이걸 막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가 체면치레 문화 때문에 그래요. 접대가 과잉한 거예요. 과해요. 솔직히 그거 뭐 사는 굳이 꼭 사람이나 호텔을 가야 받는 됩니까? 사람이나 그건 진짜 정치인들 호텔 가 밥 먹는 거 진짜 잘못됐고 미국은 2050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인당 그 공직자에게 20달러 이상을 한 번에 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개인이 1년에 50달러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9.9달러짜리 세트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은 회사당 앞에 다 그래요. 이제 미국은 정신 문화예요. 정심을 먹고 이제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20달러 가능한데 우리는 되게 저녁 문화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봐야 돼요. 정치권에서 막 10만 원, 20만 원짜리 밥들이 있거든, 호텔 가면. 그런데 강남에 좀 사는 엄마들도 점심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먹는 게 일이잖아요. 근데 가면 어느 집이든 가도 9,900원짜리 점심 정식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10,000원만 넘어가도 체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 사회에 여유 있는 중산층들도 아주 많이 올라가 봐야 한 12,000-13,000원. 이렇게 점심 먹는 한 끼에. 맞아요. 그리고 저녁에 가면 여의도 영란 정식 나오니까 한 상이 나와요. 29,000원짜리 밥, 고기, 쌈, 잔 하나, 소주 한 병. 그럼 소주 먹고 한 병 더 먹을 때 눈치 보다가 자기 돈 내갖고 한 병 더 주세요. 이게 근데 문제는 화해업, 공연 사업, 농축산물 이렇게 실제 서민층에서 10%에서부터 30%까지 특히 화해업 같은 경우는 완전히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아주 투명한 길로 가는 방침은 좋은데 그럼 정치권에서 화해업이나 이런 농축산물 이런 데를 또 어떻게 살릴 것인지 이런 고민을 같이 좀 해주면. 네, 어쨌든 그 통계에 따르게 되면은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 세트 판매 실적이 지난해보다 올해 지금 14.4% 감소했고요. 화해업계 아까 타격이 크다고 그랬는데 출하 전년 대비 11.8%가 감소했고요. 그다음 특히 난유는 거래 금액이 24.3%나 감소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외식업계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한정식집이 18%가 떨어지고 육류 구이 특히 한우집이 9.1% 떨어지고요. 일식 전문 식당도 6.5% 떨어졌다는 거니까 확실하게 타격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살려주느냐, 취지를 이 법의 취지를 살려주면서 이걸 살려줘야 되는데 사실은 저도 타격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니 거기다 왜 사립학교 교원을 왜 집어넣은 거야? 우리가 무슨 권력이 있다고 누가 우리한테 청탁을 해? 나한테 뭔 청탁을 해? 날 왜? 강의료도 막 달라지고. 그러니까 강의료 달라지는 게 투덜댔지. 실제로 국회 계류 중인 김영란법 개정안만 14건에 달한다고요? 네. 아마도 이제 그 현실적으로 볼 때 자영업이라든가 뭐 화해업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특히 명절 때 선물 같은 것도 뭐 굴비 같은 거 전에 선물로 많이 줬지만 5만 원 아래 굴비는 없잖아요. 그리고 과일도 실한 거는 5만 원 다 넘고 그러니까 이 농어촌에서 굉장히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도 취임할 때 이 김영란법을 조금 이제 손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물이 5만 원인데 10만 원까지 좀 늘리겠다. 또 뭐 명절 때 한해서 뭐 시행령을 좀 이 여유를 두겠다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불발됐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또 국회의원들이 뭐 자기 지역구에서의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2개로 이제 압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을 모두 10만 원으로 올리자. 뭐 이것도 사실은 그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일리는 있어요. 그다음에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금품 등의 정의에서 농수축산물, 뭐 사과 아니 뭐 고기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전통주 이런 거는 좀 예외를 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론은 좀 그냥 이대로 가자. 왜냐하면은 이렇게 자꾸 바꾸다 보면은 결국 이거 무너지는 건 또 하루아침에 변질될 수 있다. 이런 여론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 3년 정도 좀 두고 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좀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가지고 법을 완화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법을 그냥 놔둔 채 다른 대안을 또 다른 대책을 세우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차차 얘기해도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이 법을 바꾸는 건 반대입니다. 아니 법 시행된 지 얼마 돼도 법을 바꿔요. 그럼 누더기 법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액수 부분 시행령이라는 건요.
법의 원칙을 만들어 놓을 때 현실에 맞게 그때그때 바꿀 수 있게 시행령 국민이 통과해서 그때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을 통해서 얼마나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액수가 현재 이제 3, 5, 10인데 가장 큰 게 일식집, 소고기집입니다. 왜냐하면 일식집은 가족끼리 일식 간 사람 별로 없어요. 결국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가는데 일식집에서 29,000 저녁 식사 때는 29,900원짜리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 또 이른바 소고기집, 한우에서 1인분이 얼마인데 어느 가족이 한우집과 4인이 먹어보세요. 못 가요, 솔직히. 1인분에 한 5만 원씩 해버리면은 젊은 아들들 혼자 한 3인분씩 먹어버리면 가슴이 두근두근 뜁니다, 그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근데 이게 좀 뭔가 이상한 소고기 먹으면서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해요. 아니, 저는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그래서 미리 라면 먹고 가. 그래서 난 경조사비는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경조사비 한 5만 원이나 7만 원을 낮췄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균형상에 균형이 안 맞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경조사비는 농어민들 뭐 식당계 생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5만 원 내려면 요즘 굉장히 부담스러워. 다 10만 원, 서민들도 10만 원 갖게 됩니다. 근데 이걸 아예 5만 원 정도 낮춰주는 게 마음이 편하게 식장 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강효상 의원의 안도 15잖아요. 그러니까 경조사비는 오히려 내린 게 낫다. 이게 이제 부정청탁은 막았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왜 이거 갖고 이렇게 고민을 하냐면 우린 더치페이 문화가 아니잖아요. 이 법이 사실은요. 내 돈 내고 내가 밥 먹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정적인 것을 잡는 건 좋은데 우리 좋은 문화 측면이 있어요. 누가 돌아가면서 내고 뭐 있거든요. 그 문화까지를 다 뒤집어 놓는 거는 저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문화냐. 아니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 밥값 내는 거는 굉장히 유용한 게 있어요. 아 좋아요. 그 사람의 인간성을 잘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 김영란법은 완전히 정착하는데 1년 만에 그 우리 국민들 위대한 민족이에요 이게. 성공했어 이게. 우리 국민이 적응력이 뛰어나요. 한 가지 난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정말로 청탁 문화가 사라졌을까? 이런 자디장고 말고 큰 거. 그렇지만 많이 줄었다고 해야 되죠. 뇌물 및 불법 그 정치자금 이런 거로 다 감옥 가요. 뇌물죄. 추석을 앞두고 아직도 뭐 김영란법 때문에 애매하신 분들 계시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MC의 깜짝 퀴즈. 액면가 49,000원 물건에 택배비가 4,000원일 경우 5만 원 선물 상한에게 저촉될까요? 정답은? 안 됩니다. 왜? 택배비나 우편비 4,000원은 공직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우체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네네. 택배회사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외되고 49,000원짜리 선물만 가는 것이므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확실해요? 예. 감옥 가고 싶어요? 정답입니다. 박수. 이런 거 볼 때마다 뭐 아유 이런 거 뭐 복잡하게 왜 그러냐 하지만 오죽하면 이런 법이 생겼겠습니까?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커플이 나란히 공직기관에 근무할 경우 상사인 애인에게 5만 원 이상 선물을 해도 될까요? 될 것 같은데. 자, 정답 하시는 분? 정답? 된다. 왜? 애인이잖아요. 선물 안 줘도 다 될 것 같거든. 선물이 비본질적인 것 같아. 애인이니까? 정답은? 애인이니까 허용이 됩니다. 다만 애인과의 그 상하급자의 관계가 인허가에 매우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긴 애매해요. 그 벤츠 그 여검사는 그러니까 이번 사실 이번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벤츠 여검사 사건 때문이에요. 검사인 애인한테 변호사가 벤츠를 사준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 법이 그런데 그때 처벌을 못했어요. 왜? 업무 관련성이 없고 이게 하더라도 자기가 부탁한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인 관계니까. 뇌물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긴 게 이 법이 그래요. 아니 인허가 한 게 없는데 오늘 선물을 줘. 그럼 상관이 없어. 10만 원짜리 줘. 내일 헤어져. 더 상관없지.